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러시아는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또 우크라이나는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냥 단순히, 아주 단순히 이 사건을 바라보면 역사적으로 가끔씩 등장했던 흔하디 흔한 독재자, 그들이 이웃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했던 것과 이 사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탄받고 비난받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미친 짓임에는 분명하지만 역사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봤을 땐 늘 되풀이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공격을 가하는 쪽에선 항상 명분이란 걸 만들어냈습니다. 명분, 표면상의 이유나 구실. 전쟁을 즐겨하는 미친놈이라 할지라도 모든 전쟁에 가해자 측의 그럴듯한 논리, 즉 명분이란 게 존재합니다. 물론 묻지마 폭력처럼 그냥 이유도 없이 패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조차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이유들은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푸틴은 대체 어떤 명분을 내세워 이 전쟁을 일으킨 걸까요? 또 그 명분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집착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지도를 펼쳐놓는 일이죠. 여기 이렇게 큰 땅덩어리가 러시아고 그 옆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의 서쪽 국경과 접해 있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인 거죠. 한마디로 이 두 나라가 붙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동슬라브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루스인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루스인, 러시아, 그리고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이들의 기원이 된 민족을 통칭해 루스인이라고 하는데 루스인의 기원과 정체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서유럽 학자들은 바랑갸인의 일파이거나 노르드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유럽 학자들은 북게르만족이 아닌 동슬라브족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킹, 이들이 바로 노르드인입니다. 슬라브족이 갈라졌을 때 나온 민족 중 하나죠. 슬라브족은 인도 유러버족 계열의 인도 유럽인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이 슬라브의 기원은 라틴어로 살라비우스라고 하는데 이는 노예를 뜻합니다. 바이킹이나 유목민 노예상들에게 정복당하며 노예로 팔려나갔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영단어인 슬라이브도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된 거고요. 쉽게 말해 기원이야 어찌됐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한 뿌리라고 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사이라는 겁니다. 루스는 땅도 촌락도 경작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오로지 흑단비를 비롯한 모피 판매를 할 뿐이다. 루스인들은 슬라브인들의 땅을 습격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은 다음 아틀이나 불가리아에게 이들을 판다. 루스인이 아들을 낳으면 아비가 된 자가 칼집에서 검을 꺼내어 아들 앞에 놓아두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너에게 아무런 재산도 남겨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단지 너의 검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페르시아인 여행자였던 아흐마드의 말을 살펴보면 루스인들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나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형적인 바이킹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8세기 말에서 9세기 중반까지 동유럽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루스 카간국. 이들은 몽골이나 튀르크계 유목민들이 주로 사용하던 카간이란 군주 칭호를 썼다고 합니다. 정확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서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프랑크 왕국의 산베르탄 연대기를 보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크 왕국은 843년 베르댕 조약으로 세 개의 왕국으로 분할됐고 이 분할된 왕국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의 모태가 됩니다. 암튼 루스 카간국을 거쳐 건립된 게 바로 키예프 루스입니다. 이 키예프 루스는 1237년
몽골이 분열되면서 생겼던 4대 칸국 중 하나인 킵차크 칸국의 침공을 받았고 1240년 수도였던 키이우까지 함락되며 결국 멸망에 이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키예프 루스가 멸망했다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어로는 키이우, 러시아어로는 키예프라고 불리고 있죠. 러시아의 전신이었던 모스크바 대공국 또한 루스 카간국의 마지막 카간이자 키예프 루스의 왕가로 군림하던 유리크가 출신 다닐 알렉산드로비치가 모스크바 지역을 영지로 획득한 뒤에 건국한 나라였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건국 당시엔 모스크바 공국이었고 14세기 무렵에 가서야 대공국으로 격상하게 됩니다. 그 후 모스크바 대공국은 15세기부터 본격적인 영토 확장을 시도했고 1521년 라잔 대공국까지 합병에 성공하며 루스 공국 전체를 통일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념이라도 하는 듯 군주의 칭호를 대공에서 황제를 뜻하는 차르로 바꾸며 정기에는 루스 차르국, 후기에는 러시아 차르국으로 불리게 되죠. 그러다 1721년 군주의 칭호가 차르에서 임페라토르로 또 한 번의 교체가 됐고 국가명 또한 차르국에서 러시아 제국으로 변경되며 쭉 유지가 됩니다. 1917년 2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말이죠. 혁명 이후 러시아엔 임시정부가 들어서지만 몇 달이 채 지나지도 않아 10월 혁명으로 인해 또다시 무너지며 이번엔 공산주의가 그 빈자리를 낚아채려 했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내전을 불러왔습니다. 승자는 공산주의였죠. 그렇게 탄생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 줄여서 소비에트 연방, 우리에게 익숙한 소련을 뜻하죠. 소련은 1922년부터 1991년까지 약 70년간 붉은 깃발을 휘날렸는데 참고로 이 기간 동안에 우크라이나는 속된 말로 러시아에게 2번이나 먹히게 됩니다. 그러다 소련이 붕괴되자 그토록 오랫동안 열망하고 기다려왔던 자유를 만끽하며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두 나라는 뿌리도 같고 하나의 나라가 된 적도 있고 그러다 분열하기도 했고 다시 합쳐지기도 했고 엄청 애매한, 너무 애매한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키예프 루스가 멸망한 이후 우크라이나만 계속 일방적으로 두들겨 쳐맞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대로 러시아의 전신이었던 모스크바 대공국, 얘네들이 영토 확장을 하며 잘 나가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는 몽골한테 쳐맞아 나라가 망했고 그러다 갈리치와 보리니아 왕국을 세워 통일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분열된 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에게 강제로 합병당했고 그러다 17세기 중반 카자크 수장국이 세워지며 평화가 찾아오나 했지만 이번엔 폴란드와 러시아의 압력에 나라가 쪼개지게 됐고 18세기 후반엔 폴란드가 분할되며 중부와 동부는 러시아한테 먹히고 서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게 그대로 먹혀버립니다. 그러다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우크라이나는 그 틈을 노려 오스트리아에게 지배당하던 서부와 러시아의 영향력에 놓여있던 동부 지역 둘 모두의 독립을 선언하지만 안타깝게도 1920년 또다시 침략을 받았고 1922년엔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반으로 찢겨지게 됩니다. 서쪽은 폴란드에게, 동쪽은 소련에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홀로도모르. 1932년부터 약 1년간 이어졌던 우크라이나의 대기근 사태를 홀로도모르라 칭하는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잔혹한 참사였습니다. 이 사태가 벌어진 건 스탈린의 또라이 같은 짓 때문이었고요. 당시 산업화에 몰빵하며 열을 올리고 있던 스탈린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벌기 위해
농산물들을 수출하고 있었는데 이게 수확량이 줄어들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이씨, 얘들 숨겨두고 안 주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분명히 숨기고 있는 거 같은데. 야, 지난해엔 수확량이 많았잖아. 가서 털어봐. 털면 뭐라도 나오겠지. 뭐해, 털어보라니까. 뭐 생각이야 지 맘이니까 남이 어찌할 수 없는 거지만 이게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스탈린은 결국 확신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농장들을 습격해 닥치는 대로 곡물들을 쓸어갔습니다. 그러자 농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눈 뜨고 강탈당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며 농사를 책임져야 할 소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도살해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근은 당연한 결과였죠. 씨앗과 곡물은 정부에서 다 털어갔지. 소는 농민들이 죽여버렸지. 한마디로 농사를 지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겁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졌던 거고요. 참고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날을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 넷째 주 토요일을 추모 기념일로 정하며 선조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 1939년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자 소련은 폴란드가 차지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서부까지 연방의 일부로 편입하지만 이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썩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련과 독일, 이 둘이 맞짱 뜰 때 소련군 앞에서 몸빵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 결과 우크라이나에선 27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희생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고통만 받던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무너지며 드디어 독립을 하며 새 시대를 맞이하나 싶었지만 2013년 이번엔 내부적으로 문제가 터집니다. 이름하여 유로 마이단. 유로 마이단. 썰을 풀기 전에 일단 다시 한 번 더 지도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했던 걸까요? 역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유럽이나 아시아나 서로에게로 넘어갈 수 있는 길목이 바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이게 국력이 강하면 양쪽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통행세를 걷는다든지 뭐 요렇게 저렇게 해서 막대한 양의 부를 창출하며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보통 이런 경우엔 양쪽 모두의 탐욕을 자극하며 언제든 처맞기 딱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도 여전히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때문이죠. 다시 시간을 거슬러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드디어 독립에 성공한 우크라이나는 자주국가로서의 행보를 펼치려 했지만 새롭게 건국된 러시아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CIS로 불리는 독립국가 연합을 결성했고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을 구성하고 있던 15개 공화국 중 11개 공화국이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에서 만나 독립국가 연합에 참여함을 선언하는 알마아타 조약에 서명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또한 이 조약에 참여를 했고요. 그러다 2013년 우크라이나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유로 마이단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유럽연합 가입을 포기하고 친러 정책을 펼치려 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대로 그 모진 세월들을 견디고 드디어 독립에 성공했음에도 또다시 러시아에게 붙는다는 건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겐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기에 그들은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고 결국 정권을 몰아내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는 이 일을 계기로 분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친유럽 성향의 서부와 친러시아 성향의 동부로 나뉘어지며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한 뒤 러시아로 튀었던 야누코비치가 우크라이나의 합법적인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라며 소리쳤고 동시에
러시아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크림반도가 이 사태를 틈타 크림 공화국으로 독립을 결의합니다. 그리고는 러시아와 합병하는 문제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했는데 무려 97%에 가까운 찬성표가 쏟아지며 크림반도는 결국 러시아와 합병하게 되죠.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건 유엔 총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러시아는 아주 당당하게 크림반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